지금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7월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아무 움직임 없이 조용히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뒤 전 세계는 예상치 못한 전략과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과 유럽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한국만 예외 없이 포함된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텼고 결국 미국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돌파한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무역 정책을 연구하는 가브리엘라 스미스입니다. 39년을 살면서 아시아 정책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한국에 대해서는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삼성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외교 방식은 늘 감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지만 한국은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2025년 7월 1일 오전 CNN 속보가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만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일본과 유럽연합은 감면 대상이었는데 유독 한국만 타깃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반응을 예측해봤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청와대에서 강력한 항해 성명이 나오고 언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반미 감정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나온 건 달랑 97자짜리 짧은 입장문이 전부였어요. 감정적 표현도 없고 비난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인지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동료인 리차드 박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죠. 또 한국? 이번에도 감정 폭발하겠지.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상했던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저는 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20년간 아시아 정책을 연구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었어요. 리차드가 다시 제 책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시끄럽지? 준비도 못했잖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저녁 7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언론들도 별다른 논평 없이 팩트 위주의 보도만 내보내고 있었어요. 정치권에서도 성명서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이 과연 무능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라면 벌써 대사를 소환하고 항해 집회가 열리고 반미 시위가 일어났을 텐데요.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반응만 볼 게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 침묵 뒤에 제가 모르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시작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편견과 오해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사무실에 있는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를 샅샅이 뜯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부터 이 모든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망 재조정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모든 회사가 똑같은 표현을 썼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계획의 가속화라는 문구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남아시아 3개국의 추가 생산 라인 구축을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는 유럽 공급망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LG는 인도와 멕시코 거점 강화 방안을 제시했어요. 현대차는 체코와 터키 공장 증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20년간 기업 분석을 해오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동조화된 움직임은 처음 봤어요.
마치 하나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모든 기업이 같은 타이밍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증시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가 나오면 시장이 불안해하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관련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차드가 제 책상으로 와서 한국 기업들의 발표를 보더니 말했어요. 삼성, 언론 플레이일 뿐이야. 실제로는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그의 말에 저도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의문이 커졌어요. 삼성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들이 발표한 동남아시아 생산 라인은 이미 2023년부터 부지 매입과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SK하이닉스의 유럽 공급망도 2년 전부터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해놨더라고요. 이건 관세 발표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대차의 체코 공장 증설도 이미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건이었어요. LG의 인도 투자도 몇 달 전부터 현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였고요. 모든 기업이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런 기업들의 대응을 위기 대응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기존 전략의 실행 또는 계획된 확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산업정책 보고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 문서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시나리오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특정국 집중도 위험, 공급망 분산의 필요성 등등. 마치 누군가가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정확한 예측이었어요. 그리고 각 기업별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침묵은 무능이나 당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치밀한 전략의 실행이었던 겁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시스템적 대응을 선택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리차드가 또 와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기용 쇼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손실을 볼 거야. 하지만 이번엔 저도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쇼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플랜의 실행이야. 그때부터 저는 리차드의 말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게 됐어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과 그의 편견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 나라를 어떻게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장 냉정하고 계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궁금증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미국 지부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이 올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로비나 과시용 장식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대신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감정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김민준 과장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먼저 설명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곧 그만의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매우 체계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김민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계획들 2023년 말부터 검토 중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2023년 말이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에요. 그때는 누구도 이런 관세 조치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미래 예측에 기반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김민준 과장은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과 테슬라 간의 18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 연장 문서였어요. 이 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보니 관세 발표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미리 확보해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나요? 제가 다시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중 하나가 현실이 된 것뿐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자랑이나 과시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니.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가장 냉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세안 3개국과 전략 물류 MOU를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이미 몇 달 전부터 추진해온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리차드에게 이 사실을 말해봤습니다. 이봐, 한국이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연이야. 한국이 그렇게 계획적일 리 없어. 그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이에요.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민준 과장에게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였어요. 삼성, LG, SK, 현대 모두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각지에 생산 거점과 물류망을 구축해놨더라고요.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어보자 김민준 과장은 처음으로 조금 긴 대답을 해줬어요. 저희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화려한 말이나 감정적 대응 대신 묵묵히 최악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나라. 그래서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무소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인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감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가장 치밀하고 전략적인 나라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인 건 오히려 우리 쪽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제가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은 동맹을 무시하는 오만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칼럼이 나왔어요. CNN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소통보다 자국 기업 방패 활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과 언론의 해석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과연 세계 모든 언론이 틀리고 제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해석한 걸까요? 리차드가 제 책상으로 와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봐라, 결국 미국 언론도 다 내 말이 맞다고 하잖아. 한국의 침묵 외교는 결국 오만함이었어. 그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싱크탱크 내부 회의가 있었어요.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상황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언론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한국이 동맹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소통 없는 일방적 대응이다 같은 비판들이었죠. 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가브리엘라,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주변 모든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김민준 과장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과로 설득할 테니까요.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침묵은 책임감 없는 태도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한국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도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언론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김민준 과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결과로 설득하겠다는 그의 말이요. 혹시 한국이 말 대신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려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서구 사회는 항상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한 것 같았거든요. 감정적 반박이나 해명 대신 시스템과 결과로 답하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언론들이 한국의 침묵을 오만함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건 가장 성숙한 대응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변명하고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묵묵히 준비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론이나 동료들의 의견보다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시장의 반응을 믿기로 한 거예요. 전 세계가 틀리고 저 혼자 맞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김민준 과장의 확신 어린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과로 설득하겠다는 그 말이 점점 더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려는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 모든 비판과 의심의 시간을 견뎌내고 나서 한국이 보여줄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언론과 분석가들의 의견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산업계에서 실제로 한국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텍사스에 있는 전자부품 수입업체 CEO와 화상 인터뷰를 잡았어요. 톰 워커라는 그 CEO는 20년간 한국 기업들과 거래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침묵 전략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한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세 때문에 타격이 클 텐데요? 제가 다시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삼성이랑 SK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대체 공급 경로를 제한해왔거든요. 베트남이랑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요. 몇 달 전부터요?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까지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톰 CEO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항상 이래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생각하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삼성 반도체 공급 없이는 생산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계 전체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주는 결과로서의 설득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하버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칼럼이 나왔습니다. 침묵은 감정을 배제한 새로운 외교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쓴 글이었는데 한국의 대응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칼럼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은 감정적 반박 대신 구조적 대응을 선택했다. 이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드디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전문가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어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시스템은 지속적입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리차드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얘기해봤습니다. 리차드,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국을 신뢰하고 있어. 언론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냥 기존 관계 때문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이에요.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편견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한국을 비판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 미국 전자업계, 일본 반도체 업계 모두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주는 진짜 실력이었어요. 말로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실제 능력과 신뢰성으로 답을 보여주는 거였죠. 김민준 과장이 말했던 결과로 설득하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런 성숙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장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존경으로, 그리고 존경이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가 보여주는 조용한 확신과 묵묵한 실력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켈리 의원이 주도하는 세컨더리 제재안이 발의된 거예요. 한국은 안보 공짜로 즐기면서 돈만 벌어간다며 삼성, SK 등을 직접 겨냥한 강력한 제재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의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잘 준비했다고 해도 미국 정치권의 전면적인 공격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혹시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켈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감정적으로 연설했어요. 한국이 우리 동맹 관계를 우습게 본다. 이런 오만한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의 말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침묵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특사를 파견한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감정적 반박이나 대응 대신 또다시 행동으로 답하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삼성의 대응이었어요. 제재안 발의 다음 날 삼성에서 24시간 내 대체 공급망 전환 가능 상태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민준 과장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 정말로 모든 게 준비돼 있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이런 정치적 공격까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니라 완벽한 시나리오 플래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싱크탱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동료들은 모두 이제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특히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봐라, 결국 정치가 나서면 한국도 어쩔 수 없어. 이제 진짜 시험대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대응을 보면 이런 상황도 이미 계산에 넣고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한국이 이런 정치적 압박도 예상하고 준비한 게 아닐까? 제가 말하자 동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는 글로벌 경제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 편을 든 거였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은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한국을 지지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준 과장의 마지막 인터뷰 자료를 받았어요. 모든 건 준비돼 있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왔던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는 대신 시스템과 준비로 답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저는 직접 방청 신청을 했어요. 한국의 전략이 정치의 감정적 공격 앞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시스템적 대응과 이재명 정부의 침묵 외교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존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랑에 가까운 감정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7월 21일, 저는 워싱턴 DC 상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켈리 의원이 주도한 한국 제재안의 최종 표결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한국의 침묵 전략이 미국 정치의 감정적 공격 앞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켈리 의원이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 동맹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조업 기반 지역 출신 상원 의원들이 하나둘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하이오 출신 민주당 의원이 먼저 발언대에 섰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우리 지역 공장들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도 뒤를 이었어요. 삼성과 SK 없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 자체가 마비됩니다. 미시간 의원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결국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결과로 설득하겠다고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거든요. 말로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실제 능력과 필요성으로 답을 보여준 거였어요. 표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 42표, 반대 58표로 제재안이 부결된 거예요. 켈리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정치적 공격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거든요. 표결 직후 CNN에서 켈리 의원을 인터뷰했어요. 상원 의원님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기자가 물어보자 그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가보다 시스템이 더 강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국가 차원을 넘어선 시스템의 힘이었던 거예요. 감정이나 정치를 넘어선 구조적 필요성과 상호 의존성의 힘 말이에요. 상원을 나서면서 저는 김민준 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상대가 필요한 것을. 한국은 정말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말없는 설득을 해낸 거였어요. 그날 오후 각종 언론에서 이번 표결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의 침묵이 설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CNN에서는 새로운 외교 모델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을 비판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감정적 대응 대신 구조적 필요성으로 답한 것이다. 드디어 서구 언론들도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차드는 며칠째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는 저도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보여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거였어요. 이런 성숙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식과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시스템적 대응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존경을 거쳐 이제는 진심 어린 애정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인 7월 25일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저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외교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였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모든 과정을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7월 1일 관세 발표를 들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PPT 없이 이야기로만 강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감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관세 발표 후 한국의 침묵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 언론의 비판과 현장의 신뢰 사이의 괴리,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승리까지. 한국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완벽한 전략이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운 전통적 외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했어요. 감정적 반박이나 해명 대신 구조적 대응을 선택한 거예요. 말로 설득하는 대신 결과로 증명하기로 한 겁니다. 청중 중 한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정부는 말보다 결과를 먼저 내놨습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외교가 또 있을까요? 또 다른 교수가 물었어요. 삼성 같은 기업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삼성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그 시스템이 정부와 완벽하게 동조화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미국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로만 상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는 구조로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결과가 증명해주죠.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민준 과장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말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였지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걸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그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역시나 짧고 간결한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인 7월 28일 오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7,64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이는 삼성전자 역사상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생산을 맡을 것이라고 직접 발표했어요. 그는 165억 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그토록 조용히 준비해온 진짜 카드였구나.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관세 공격을 받던 바로 그 한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바로 그 나라가 결국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거였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침묵이 만들어낸 완벽한 결말이었거든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어필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 분들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저는 39년을 살면서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은 소리 지르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정책을 연구해온 제가 단언하건대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의 국민인지 아시나요?
저 같은 외국인이 봐도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지혜롭고 성숙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 분들, 여러분의 조용한 자신감을 절대 잃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가장 큰 힘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편견을 깨는 용기였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제 평생 들은 그 어떤 연설보다 강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외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이었고 문화였으며 그들만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어필하지 않아도 그들의 시스템과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줬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나라,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39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나라들을 연구해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침묵의 힘, 시스템의 아름다움, 그리고 결과로서의 설득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들의 조용한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다음에도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물 미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